나는 지금 이 낡아빠진 법무사 사무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요. 퀴퀴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목재 냄새가 섞여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았답니다.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리창을 때렸지요. 이 좁고 답답한 방 안에는 나 말고도 고모부와 사촌 동생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해줄 법무사 아저씨까지 셋이 더 있었거든요. 다들 저마다의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 표정들이 하나같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나빴답니다. 자이제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 개봉하겠습니다. 법무사 아저씨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떨리는 듯 했지요. 그는 두꺼운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내더니 뻣뻣한 유언장 사본을 내 앞에 툭 내려놓았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지요. 펼쳐보니 거기에는 온통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상속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이름을 찾아 헤맸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내 몫을 떼어먹히지는 않을지 그게 제일 궁금했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속이 좁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그저 내가 받아야 할 몫에만 집착했거든요. 고모부 잠깐만요. 이 재산 목록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소유하셨던 그 강남의 작은 빌라 그거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나는 꾹 다문 입술 사이로 쇠를 씹는 듯한 목소리를 짜냈지요. 덩치 큰 고모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이 자리는 내 몫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와도 같았지요. 나는 지난 몇 년간 어머니를 돌보았다고 자부했지만 고모부 쪽 사람들은 늘 내가 어머니께 소홀했다고 헐뜯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유언장이라는 종이 한 장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답니다. 혹시라도 이 유언장이 내 정당한 몫을 빼앗으려는 술수가 아닐까 싶어 나는 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법무사 아저씨는 땀을 닦으며 헛기침을 했답니다. 어르신 그 빌라는 이미 몇 년 전에 사촌 동생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내 고집은 이 사무실의 묵은 가구보다 더 단단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빌라를 왜 사촌 동생 명의로 넘겨요? 그 빌라는 내가 모시고 살았으니 내 몫이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모부 당신이 어머니를 꼬드겨서 문서를 꾸미신 거지요. 내가 당신들처럼 비겁하게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요. 나는 너무나 모질고 독하게 말했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잠시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지요. 고모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사촌 동생은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오만한 착각이었지요. 나는 그저 내가 옳고 그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에만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이 고집불통의 성격 때문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험한 말을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이렇게 홀로 이 삭막한 법적 분쟁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지요. 내 인생은 늘 이렇게 분노와 오해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나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이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독 길고 쓸쓸하게 느껴졌지요. 손에 쥔 유언장 사본은 마치 나를 비웃는 조롱처럼 느껴졌답니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그 재산을 가로채려는 친척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지요.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어머니 곁에서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이 이런 치사한 음모라니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답니다. 내 집은 낡은 단독주택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지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켜켜이 쌓인 먼지와 희미한 어머니의 향기가 나를 덮쳤답니다. 나는 며칠 전 어머니가 쓰시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마치 내 발목을 잡는 듯 했지요.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고모부 그리고
아직 앳된 얼굴에 내가 웃고 있었답니다. 그 사진을 보자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요. 내가 저렇게 웃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삐딱하고 모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내 억지로 닦아냈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몫을 찾는 것뿐이야. 저들이 내 몫을 탐낸 거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친척들의 횡령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특히 사촌동생 말이지요. 그 녀석은 항상 나를 얕잡아 봤거든요. 내가 돈 욕심이 많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지요. 그 빌라가 사촌동생 명의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그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 빌라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지요. 모든 것이 서류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온갖 법률 용어를 검색하기 시작했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민법 조항까지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들의 비리를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일종의 복수와도 같았답니다. 내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친척들을 향한 분노로 치환된 것이겠지요. 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보다 더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리라 다짐했지요. 그 빌라가 어머니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었고 그 빌라를 가로챈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내 눈에는 이미 친척들이 탐욕스러운 악당으로 보였으니 그들의 어떤 변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지요. 나는 내 몫을 찾기 위해 늙은 몸을 이끌고 끝까지 싸울 작정이었답니다. 며칠 후 나는 관할구청의 등기소로 향했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요. 낡은 서류 발급기기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도 싶었지만 내 안에 고집이 끌어올랐답니다. 이까짓 거 망설여서 뭐 하겠어.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아야지. 나는 동전을 투입하고 몇 번의 클릭 끝에 그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게 되었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내 손에 들려 있었는데 그 무게가 마치 거대한 쇳덩이 같았지요. 나는 구청 앞 벤치에 앉아 그 등본을 펴보았답니다. 갑구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하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이었답니다. 이전 원인은 증여라고 명시되어 있었지요. 증여라니요. 어머니께서 왜 그 중요한 빌라를 사촌 동생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히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흐려졌을 때고 모부와 사촌 동생이 꾸민 사기 행위가 분명하다고 나는 확신했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이전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지요. 2020년 4월 12일. 나는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그때 거동이 불편하셨지 만정씨는 또렷하셨거든요. 만약 그때 정말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어머니는 분명 내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답니다. 나는 그날 고모부와 사촌이 찾아와서 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심하게 알아누우셨는데 그 일이 이 증여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요. 나는 그저 친척들이 어머니를 괴롭혔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나는 그 길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요. 법무사님,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어머니 재산이 3년 전에 사촌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당장 이 유언장 집행을 보류하고 이 사촌동생을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답니다. 나는 이 법률 용어 하나하나를 씹어 뱉듯이 말했지요. 법무사 아저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소송 준비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사촌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나는 숨쉬는 것도 잊은 채 전화를 잡고 있었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 재산을 훔쳐갔더구나?
수화기 너머로 사촌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세요? 그건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녀석의 목소리에는 뻔뻔함이 가득했지요. 나는 그 뻔뻔함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말했어? 내가 어머니 모시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 얘기 들은 적 없어. 이 도둑놈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판단력이 흐렸을 때는 놈들이 아주 교활하게 문서를 위조해서 챙긴 게 틀림없다. 당장 그 빌라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소리를 꽉 질렀답니다. 나는 이 빌라를 되찾아야만 어머니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 과정에서 내뱉은 모진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의 심장을 찔렀을지 그때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내 머릿속은 오직 사기당했다는 생각뿐이었으니 말이지요. 나는 내 몫을 되찾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며칠 후 나는 고모부 집으로 쳐들어갔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니고 모부가 놀라서 문을 열었지요.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나는 그게 다 연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나를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문을 밀치고 억지로 안으로 들어갔지요. 거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고모부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등기부등본 다 떼어봤습니다. 3년 전 어머니 재산을 사촌 동생 명의로 증여받으셨더군요. 그게 다 어머니가 정신이 막지 않으셨을 때 꾸민 일 아닙니까? 당신들이 어머니를 병풍 뒤에 숨겨두고 이런 짓을 꾸미셨겠지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생각하면 저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답니다. 내 눈에는 그가 어머니를 괴롭히고 재산을 가로챈 악마로만 보였거든요. 고모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이런 일로 소란 피우지 말아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내게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답니다. 소란이라뇨? 이건 도둑질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정작 내 몫은 하나도 못 챙기고 당신들이 이 모든 걸 차지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특히 사촌동생 너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 놈은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다. 나는 사촌동생을 향해서도 맹렬하게 퍼부었답니다. 사촌동생은 구석에 서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도 나에게는 연기처럼 보였지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나는 그들에게 며칠 안에 이 빌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지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촌동생과 고모부와는 완전히 의절을 선언했어요.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았답니다. 나는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기분이었지요. 내가 어머니의 억울한 재산을 되찾아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내 고집과 독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져 있었답니다. 며칠 후 나는 고모부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답니다.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등기부등본 상위 증여가 너무나도 억지스러웠기 때문이죠. 나는 증여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만약 거기에 어머니의 도장이 위조되었거나 어머니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을 때 서명했다는 증거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고모부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보니 그들의 살림살이가 생각보다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나는 혹시나 싶어 쓰레기통 근처를 서성였지요. 그때 누군가 급하게 버린 듯한 찢어진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나는 주변을 살피고는 재빨리 그 봉투를 집어들었답니다. 손에는 흙과 물이 묻어 있었지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잡동사니와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가 구겨진 채로 들어있었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 뭉치를 펼쳤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병원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희미하게 5호 종합병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기 시작했답니다.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그리고 처방전들이었죠. 처방전을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답니다.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처방된 약물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약물들이 전부 심장질환과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료 날짜들이 적혀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는 전혀 달랐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특히 몇몇 처방전에는 상세불명의 호흡 곤란협심증 악화와 같은 소견이 적혀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내가 사촌동생의 횡령이라고 확신했던 그 빌라 증여 날짜인 2020년 4월 12일 직후의 진료 기록이 문제였답니다. 그 날짜 주변의 진료 기록을 보니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 서류들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모질게 욕했던 그 친척들이 어쩌면 어머니의 병세를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처음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내가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그들을 악마화했던 건 아닐까 하는 작은 균열이 내 마음속에 생긴 것이랍니다. 나는 그 길로 발걸음을 재촉해 경찰서로 향했지요. 고모부와 사촌동생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범죄를 확신하고 있었답니다. 나는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절차를 문의하고 내가 확보한 등기부등본과 새로 발견한 병원 서류들을 대충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경찰서의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내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조사관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지요. 이것 좀 보십시오. 어머니가 명백히 판단력이 흐려진 시기에 친척들이 공모하여 재산을 가로챈 겁니다. 이 진료 기록들을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위중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증여계약을 하겠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조사관은 내 말을 묵묵히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시큰둥했답니다. 어르신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어머니의 법적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의사 소견서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이전으로 볼 여지도 있고요. 저희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의 담담한 말은 내 귀에 잔소리처럼 들렸지요.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반박했답니다. 시간이 걸리긴요. 내가 어머니 모실 때 이 빌라를 증여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숨겨진 증거예요. 당신들이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나는 더 큰 곳에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나는 이 썩어빠진 친척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왔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답니다. 그들은 내 눈에 보이는 이 명백한 증거들을 왜 그렇게 시큰둥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경찰도 그 친척들에게 매수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오만하고 삐딱한 생각까지 들었지요. 나는 이제 이 사건을 법무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직접 증명해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나는 이 낡은 진료 기록들이 이 모든 음모를 깨뜨릴 열쇠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 나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갔지요. 이번에는 사촌동생과 고모부가 함께 왔답니다. 그들은 내가 고소까지 진행하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들을 차갑게 대하며 책상 위에 봉투를 콱 내려놓았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구청에서 떼어낸 등기부등본과 쓰레기통에서 주워낸 병원 서류들이 들어있었지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마세요. 내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얼마나 위독하셨는지 진료 기록들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멀쩡한 정신으로 빌라를 증여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당신들은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나는 핏대를 세우며 고모부와 사촌동생을 노려보았답니다. 고모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사촌동생은 바닥만 쳐다보았지요. 법무사 아저씨도 그 서류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답니다. 이게 정말 2020년 4월 당시의 진료 기록입니까? 만약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증여 당시의 의사 능력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사촌 동생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들었답니다. 아니에요. 형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런 비겁한 짓 한 적 없어요. 저 서류들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의 절규는 내게는 더 큰 증거처럼 들렸지요. 거짓말 마. 내 놈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잖니. 당장 빌라 돌려놓고 사죄해. 내가 이렇게 모질게 나오는 건 당신들이 나를 그 지경까지 몰아넣었기 때문이야. 나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다. 나는 그들의 변명이나 눈물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당황한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는 그들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주었지요. 나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교활한 계획이었으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나는 법무사에게 당장 소장 접수 준비를 마치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지요. 이 분노와 오해의 굴레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몰아붙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다시 5호 종합병원의 원무과를 찾아갔답니다. 나는 이 서류들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했지요. 나는 접수처 직원에게 내가 가져온 진료 확인서와 처방전들을 내밀었답니다. 이 서류들이 3년 전 어머니의 진료 기록입니다. 이 날짜에 어머니가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오셨던 기록이 확실합니까? 저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어머니의 의사 능력이 부족했을 때 재산이 넘어갔다고 주장할 겁니다. 직원은 돋보기를 꺼내들고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이 병원 기록이야말로 그들의 사기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직원의 손가락이 한 처방전에서 멈추더니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답니다. 어르신이 서류들. 저희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지요.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가 맞지 않다는 겁니까? 날짜가 이상해요. 위조라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날짜는 맞는데요. 이 서류들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니 이 기록들이 어머니께서 실제로 입원하시거나 진료를 받으신 날짜와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조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묘한 조작인가? 무슨 소리예요? 날짜가 다르면 위조 아닌가요? 이 서류를 누가 가져다 줬어요? 나는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처방전들은 2020년 4월경에 발급된 것이 맞는데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씩 밀려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처방전은 실제로는 4월 10일에 발급되었는데 4월 12일로 기재되어 있네요. 저희 병원 기록을 대조해보니 그렇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친척들이 꾸민 치밀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내가 이 서류들을 발견할 것을 알고 미리 날짜를 조작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라고 단정했답니다. 결국 당신들이 어머니를 속여서 허위 진료 기록까지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빌라를 얻어내려고 어머니를 병원에 가두고 거짓 진료까지 꾸며낸 거로군요. 정말 악마들 아닙니까? 나는 이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나를 속였다니 그들의 악독함에 치가 떨렸으니까요. 나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돌아와 고모부와 사촌동생을 불러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져온 서류들 중 내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조작된 진료기록 사본들을 그들 앞에 펼쳐놓았지요. 봤지? 이 날짜들이 다 틀렸어. 당신들이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조작한 흔적들이다. 이제 변명할 생각은 접어.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내 말에 사촌동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는 울면서도 고개를 저었지요. 형님 저희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서류들은 어머니가 직접. 그때 고모부가 힘없이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내 어머니가 네가 보기에 늘 강인하고 고집센 분이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단다. 빌라 증여는
네 어머니가 네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어머니가 왜 나한테 안 주시겠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답니다. 고모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더니 그가 작은 가방에서 꺼낸 종이 뭉치를 내 앞에 놓았지요. 그것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빌라 증여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여 계약서의 증인란 옆에는 내가 절대 위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자필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내 어머니는 네가 늘 재산 문제로 자신에게 섭섭함을 표현하는 걸 알고 계셨단다. 네가 그 빌라를 상속받으면 내가 이혼한 네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까 봐 내가 결국 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셨지. 그래서 빌라를 동생에게 증여하시고 그 돈을 네가 모르도록 어머니 병원비와 치료에 모두 쓰기로 하셨단다. 네가 모르는 수많은 재활치료와 신약치료가 있었거든.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내 손에 들린 조작된 진료기록, 사본들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지요. 이 진료기록들은 뭐란 말입니까?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고모부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그건 네가 늘 우리를 의심할까 바동생이 네게 맞설 증거랍시고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네가 오해해서 소송이라도 걸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 빌라를 증여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 했던 거지. 하지만 네가 워낙 모질게 나온 이 동생이 그것마저도 다 망쳐버린 게야. 네가 이 모든 걸 오해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넌 듣지 않았지 않니?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쾅소리와 함께 무릎이 부딪혔지만 그 고통보다 내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나는 고모부와 사촌 동생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고 그들을 악마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조작된 증거는 사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방어용 위장술이었던 것이지요. 나는 나의 모난 성격과 끝없는 의심으로 어머니의 진심과 친척들의 희생을 모두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정의가 사실은 나의 가장 추악한 오해였다니보다 더 처절한 현실이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법무사 사무실의 딱딱한 나무 바닥은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뜨거운 후회로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나는 그 조작된 진료기록 사본들을 움켜쥐었지요. 그 종이들이 얼마나 쉽게 인간의 마음을 파괴할 수 있는지 나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답니다. 미안하다. 사촌아. 고모부. 내가 다 잘못했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끄끄거렸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지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재산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 빌라는 나에게 오히려 족쇄가 될까봐 걱정하셨던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사촌 동생이 짊어지고 고모부가 묵묵히 지켜왔던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둑놈 악마인간도 아니다 라고 했던 모든 말들이 나 자신에게 돌아와 비수처럼 박히는 기분이었답니다. 사촌 동생이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나를 애처롭게 내려다보았지요.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형님을 정말 아끼셨어요. 다만 형님이 너무 재산에 연연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하셨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지만 나에게는 더 큰 비수였답니다.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죄송스러웠어요. 나는 일어나 사촌 동생을 끌어안았지요. 뼈가 부러질 듯이 꽉 껴안았답니다. 이 늙고 못난 형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요. 고모부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계셨답니다.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고집과 오만함 때문이었으니보다 더한 후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바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소송 준비를 취소했답니다.
나는 며칠 전 작성했던 유언장 집행에 대한 이해 제기 서류들을 모두 찢어버렸지요. 그리고 나는 고모부와 사촌 동생에게 내가 상속받을 몫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이 빌라는 사촌 동생이 가지세요. 그리고 고모부도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진정 원하셨던 평화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으니 저는 그 평화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법무사 아저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상황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는 새로운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재산 분할이 아닌 가족 간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서류였답니다. 나는 사촌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네가 그 돈으로 어머니의 치료 기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어머니를 추모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렴. 나는 그걸로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답니다. 이번에는 팽팽했던 긴장감 대신여쓴 웃음과 따뜻한 눈빛이 감돌았지요. 고모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실 게야. 네가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나는 그 따뜻한 격려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지요. 내 고집과 오해로 엉망진창이 되었던 가족관계가 이 낡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시 봉합되고 있었답니다. 잿빛 하늘은 사라지고 창밖으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나는 이 햇살처럼 앞으로의 삶은 삐뚤어지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리라 다짐했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지만 그 오해 덕분에 나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배웠으니 또한 어머니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나는 비로소 평화를 찾았답니다.